먼 나라 이웃 나라로 잘 알려진 만화가 우리 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의 이원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래간만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예, 이 교수님 이렇게 뵈면 애때 보이거든요. 막내라서 그런 거. 그런가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보면 또 그 뭐 만화의 주인공처럼 아주 그 선명하게 어떤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신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같이 이렇게 뭐든지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왕이면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봐야지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것보다 낫죠, 아무래도. 참 그런 것도 참 나는 타고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잖아요. 저희 나이 때가 6.25 직후니까. 네. 그런데 그때 아마 그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요. 자, 우리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교양 만화 시리즈가 네. 우리가 옛날에 만화 그러면 이제 동대문 저기 어디 구석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버려지는 것들 아니었어요? 네. 이것이 그냥 87년도 이렇게 그 발간돼가지고 꾸준히 스터디셀러로 네.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만화가 이렇게 인기를 끈 적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12권으로 완전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예. 전국 그 시리즈가 뭐 27권, 87권 이렇게 나가면은 예. 모양새도 안 좋고 언젠가 그 이 매듭은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국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가장 큰 이웃이고 또 21세기를 지도해 나갈 그런 중요한 나라의 하나인데 네. 우리가 의외로 그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네. 뭐 수박겉핥기로 뭐 송, 당, 명 뭐 이런 건 배웠지만은 그 현대사는 특히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반자이자 또 우리의 또 경쟁자이던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겁도 없이 한번 덤벼들게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주계장막이라고 그래서 네. 사상적인 장벽이 가로막혀 있던 시대의 중국의 현대사를 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작품이 나오면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학습 만화가 아니라 교양 만화라고의 어떤 제목이 달라지는 장르명이 붙게 된 것도 이 교수님 탓이라는데. 예, 그 학습 만화 그러면 제가 좀 거부 반응이 들어요. 제가 예. 그리는 만화가 누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꼭 기본적인 기초 교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제 작업인데 이걸 스트레스 줘가면서 배우라 하는 게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래서 교양이란 말을 그냥 갖다가 붙이게 된 거죠. 그래요. 내가 어제가 이 사회 강의 가보면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다 줘라. 그런데 이건 무슨 그냥 강의라 그러면 그냥 눈 뜨고 듣는데 예. 교육이란 이름만 붙으면 벌써 그 의무성이 생기죠. 의무성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자, 먼 나라 이웃 나라 만드시고 많은 독자들도 가지게 되고 사람들도 알아보고 뭐 좀 불편한 점도 많으셨겠죠? 이게 그 익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 많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래. 스페인의 참 많은 비행장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기망정이지 내가 몽탈말로 노상방뇨라도 하나가 들켰으면 대번에 인터넷 뜨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좋은 게 아니라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요. 참 사람 알아본다는 게 예. 무서울 때도 많죠. 그럼요. 예.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독일 유학 시절에 네. 세계 곳곳을 이제 구경한 것이 이 바탕이 돼서 그 경험을 해서 네. 집필이 됐다고 그러는데 유럽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서양사는 판서를 해가지고 암기를 한 역사이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되는 역사였는데 네. 그 유럽에 가보니까 역사들이 곳곳에 다 스며 있고 살아있어요. 제가 그 독일을 갔던 때가 이 독립물 번쩍 들어가지고 옆으로 온 길 그렇죠. 맞는데 방해된다고. 그럴 때. 그런 오리지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던 데인데 네. 거기 가보니까 뭐 여기는 괴테가 몇 번째 무슨 시를 쓴 방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게 역사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세계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이미 글로벌화된 나라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맥주 마시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배워왔지 쭉 대화처럼 흘러가는 그 얘기들이 이 퍼즐처럼 이게 모여지더라고요. 모여졌구나. 자, 그 독일 뮌스터 네네. 대학에서 그 디자인 학부에 지원했을 때 네.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그 28인가 독일을 갔는데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입학시험을 봐가지고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화를 쭉 그려왔지만은 75년에 갔으니까 거의 한 13년가량 만화를 그려왔지만 한 번도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미술반 하다가 그 물감 살 돈 없어가지고 집어치우고 그냥 만화만 그리고 그랬는데 거기 우선 딱 들어가는데 애들하고 그 애들이죠 전부 뭐 17, 8대는 아이들하고 입학시험을 보는데 전혀 저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공포라고 딱 써놓고 공포를 그려라. 저건 어떻게 추상적인 건데 어떻게 시각적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냐. 그래서 저는 결국 고민하다가 우리가 공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드라큘라를 그렸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이 아이들 옆에 그리는 거 보니까 이게 다양한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온 애는 이상한 거 그리고 다 다른 거 보고 이야 이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것이 이제 제가 어떤 소위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는데 나중에 세계화, 글로벌화라고 압축되는 그런 화두에 접하게 된 계기였죠. 그랬구나. 자, 그러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탄생하기까지 그 이연복 교수님이 독일 유학 시절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그 중요한 것을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네. 예. 한국 전쟁의 후유증으로 급작스레 형편이 기울어진 이연복의 집.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여인 7남매의 막내 이연복. 그의 유일한 낙은 만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신문반이었던 이연복. 한 일간지에서 외국 만화를 베껴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는데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학비까지 벌 수 있으니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 이연복은 하루하루 네모칸 안에 작은 세상을 담아냈다. 형아! 어유 원복아, 학교 다녀왔니? 형, 나 만화 그린 거 월급 받았어. 어? 자, 형한테 1,000원 줄게. 이야, 우리 막내 대단한데? 아니, 첫 월급인데 형한테 주는 거야? 응, 형 맛있는 거 사 먹어. 태어나 처음 제 손으로 번 돈. 이연복은 이 기쁨을 평소 티격태격했어도 가장 정이 깊었던 넷째 형과 함께하고 싶었다. 이연복이 20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연복의 형제가 가난이란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 1966년 셋째 형인 창복은 배를 타고 독일 유학길을 떠났다. 이연복의 셋째 형이 한국을 떠난 지 2년 후 넷째 형인 이정춘도 형의 뒤를 따라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무겁지? 어. 이리 줘, 형. 너만 두고 가려니까 형 마음이 편치가 않다. 형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네 유학비 꼭 마련해 줄게. 그럼 형이 너무 고생스럽잖아. 아니야. 나도 셋째 형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건데 뭐. 당연히 동생인 너는
내가 챙겨야지. 고마워 형. 몸 조심해야 해. 넷째 형까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된 이연복. 하지만 형이 동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 믿었기에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원보가 유학을 오게 돼 기뻐할 네 모습을 떠올리면 형은 구전 공장 일을 해도 힘들 줄 몰랐어. 1975년 넷째 형 이정춘은 갖은 고생을 해서 번 돈으로 동생의 손에 비행기표를 쥐어주었고 이연복은 꿈만 같던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던 끈끈한 형제애. 훗날 10년간의 유학 경험은 이연복의 만화를 탄생시킨 기름진 토양이 되었다. 참 어린 시절 부모님 가시고 그게 또 만화 그려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또 형제들끼리 서로 유학을 가게 됐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장면 하나가 압축은 됐지만 그 속에 깔아진 보이지 않는 사연들은 충분히 제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또 원고를 받으셨다며 그거.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원고료를 3,000원 받았어요.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그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고등학생에서는 큰 돈이었죠. 큰 돈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백수였던 형한테 1,000원 주고 그리고 나머지 2,000원 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네. 그때 영어 사전 한 권 사고 그 영화 찾아. 그다음에 배너 그때 막 개봉한 대한극장에서 개봉한 배너 보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196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 무슨 텔레비전 이런 것보다도 만화가 인기가 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되어진 이원복 교수의 만화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꽤 이름도 알아주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름을 달아가지고 연재를 하니까 예. 그 만화를 보고 자란 특히 여대생들이 네. 이 아저씨가 나이 듬직한 40대 중반쯤 되는 줄 알고 그래요. 팬레터를 보내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저도 지금 대학생 그 나이인데 네. 나 아저씨 아니라고 우리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한번 2명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한 번은 연애도 했고 어허. 하나는 또 이렇게 친구한테 소개해줘서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주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만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다른 집처럼 그래 부모님들이 네. 튼튼하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지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만화에 열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한참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형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구 간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의 영역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관심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돈을 벌어서 고1 때부터 쭉 해결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만화 그리고 싶었던 그림 실컷 그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외로움 달래는 기술이고 그러면요. 가슴에 맺힌 한 풀어내는 방법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없어요.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세대가 대개 그 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못 먹은 한, 또 못 입은 한, 또 가고 싶은데 못 간 한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다 만화를 통해서 마음껏 스트레스 발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가슴에 맺힌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더 많이 드는데 오히려 만화 때문에 나쁜 길로 가는 것도 막아지지 않았나 하고 내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외향적이긴 한데 내성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 남들하고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성격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소위 그 사회 그 네트라고 하나요? 네. 네트워크가 전혀 없어요. 그래. 만나는 친구만 만나고 그래서 항상 집에서 혼자 배 깔고서 만화나 끄적거리다 보니까 뭐 나쁜 친구를 만나야지 나쁜 거죠.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덕분에 그 만화 덕분에 뭐 그 제기를 제대로 밟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유학을 독일로 가게 된 네. 계기, 예. 그 사형제들의 그 얽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전부 그 이제 독일서 유학했는데 저희가 약속을 하기를 여기도 뭐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에서 돈 없고 백 없고 이게 시쳇말로 그래. 그렇다면 가방끈 늘리는 길밖에 없다. 당신은 그래도 그 우리가 경제 개발할 테니까 외국 유학하면 좀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외국 유학으로 우리의 살로를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찾자 했는데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형님이 제일 먼저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하도 동생들 다음에 오는 동생들 편도 비행기 값을 만들어주자. 그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셋째 형님이 넷째 형을 불러가고 넷째 형님이 뭐 공장서에 있다지만 공장서이란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몸도 닦아주는 그런 고생까지 하면서 제 그 비행기표를 만들어 보내줬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가슴이 콱콱 맥히는 것 같은데 넷째 형님에게 도움을 받으셨는데 형님께서 비행기값 마련해 주시면서 뭐라고 또 편지는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네가 올 수 있게 됐다. 그 말 한마디에 다 자기 고생을 갖다가 이기고 그 기쁨의 편지가 그게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지?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런 말 잘 안 하시죠? 이연복 선생이 말하실 분이 아닌데 오늘 형님한테 넷째 형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늘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새삼스럽게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늘 고맙게 여기고 있고 예. 그리고 형하고 매일 싸우는 이유는 그건 뭐 우리가 우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참 형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 나도 동생이 넷인데 내가 동생들한테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산 걸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학교도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만화만 그리고 살아온 것과 이렇게 우리 형제들 살아온 것 중에 그 어떤 마음에 남는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참.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후회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많이 했고 예. 다 했고 또 뭐 가고 싶은데 다 가봤고 근데 그것이 역시 형이 붙여준 비행기표 한 장이 씨앗이 됐죠. 아이고. 자, 나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 떨리는 그런 삶의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갈 수 있게 해준 형님한테 오늘 이제 이연복 교수님이 고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 자, 좀 더 우리가 남은 시간 이제 중국 것도 잘 그리시고 그래서 그 내가 보면 이원복 교수 부럽습니다. 그래도 외롭고 아무도 없어도 내가 만화라는 것을 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시고 우리 이 교수님이 어떻게 견뎌오셨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고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